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노자 마지막 강연이 될 것 같아요. 최근 연구 중에 스피노자와 급진적 계몽.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스피노자의 보편 종교와 동학의 시천주를 한번 비교사회학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마지막 스피노자와 이 급진적 계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치고 이후부터는 하나 아렌트에 대한 이제 시리즈 강연을 몇 차례 좀 할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조나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Radical Enlightenment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연구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스피노자가 다시 말하면은 유럽의 계몽주의 전통에서 데카르트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급진적인 계몽의 이제 아버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내는데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괜찮은 그 연구예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1618년 도르토 신조가 활안해서 이제 국가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로 결정이 되고 정통파 골마르스가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결국은 아르미니우스 추종자들이 이제 모든 공직에서 대학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1656년도에 스피노자는 이 화란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파문당합니다. 뭐 스피노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데카르트의 아류다 뭐 이렇게 간주가 되어서 파문을 당했는데 1650년도에 이미 스피노자는 제수이 출신 반덴 엔덴에게서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반덴 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혁명적 평등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루이 14세 퇴위를 이제 시켜서 노르만디에 공화제 설립 시도를 시도하다가 이렇게 처형을 당한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가톨릭 내에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런 그 사제들, 사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혁명적 그룹들이 있었다는 게, 그, 일방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뭐 자코뱅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어쨌든 1640년 스피노자의 선생, 랍비였던 문하세 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뭐 유대인 공동체 명망가들이 당대 그 오렌지 가문과 국가종교였으니까 정통 칼빈주의자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익 사업을 이건 토라의 정신에서 어긋난다 비판했다가 뭐 이미 파문을 당했죠. 이렇게 보면 뭐 스피노자의 파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스피노자 당대에 이 토마스 홉스의 정치론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또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 정치 현실주의가 이미 소개돼 있어서 그 당대 이제 진보적인 지성인 계몽의 관점에 서는 사람들은 이 토마스 홉스와 마키벨리의 공화제 민주주의가 하나의 뭐 핵심 정치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에티엔느 발리바랄지 또는 안토니오 네그리랄지 이런 분들 특히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이런 텍스트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피노자의 정치론을 이제 구조주의, 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피노자는 홉스의 데스입에 그 시민들에 관하여 시민권에 대해서 아주 시민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리바이어던을 상당히 이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홉주에게서 디스이베하고 리바이던하고 좀 차이가 나요. 아예 그 리바이던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니까 이 대공포 같은 몰록과 같은 큰 국가에다가 복종하고 그러면 큰 국가는 시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는데 오히려 스피노자는
자연의 상태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변형된 양태로 출현하니까 이른바 내재적 존재론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양태 존재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이런 자연화된 내재적 존재론 속에서는 무슨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있느냐. 모두가 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물론 이제 이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제 이 자연 상태, 인간들 상태에는 그 뭐 심센 자들이 뭐 연약한 사람들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개념을 홉주처럼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는 리바이어던은 군주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대국가 출현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연방 국가들이 어떤 주권 국가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대 국가의 이론이고, 그러나 이제 마키아벨리 역시 군주론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당했지만 그 군주는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 대변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리바이에 대한 담론이라고 하는 그 로마 공화제 역사를 보면서 이 마키아벨리는 철저하게 공화제 민주주의 전통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이거를 이제 스피노자나 이제 루소가 수용하면서 토마스 홉주나 그 영국과 미국 계열의 리바이어든이나 국가이론이랄지 로크의 개념을 이제 비판하고 나가는 또 다른 근대성 안에서 시민국가론을 이제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로 다시 돌아가면 국가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국가는 유용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 주권에 기초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보호하고 문화, 사회, 예술 전반에 이들이 갖고 있는 다 선한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한 열망들, 이른바 코나투스라고 그러죠.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무슨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 뭐 여기에 다 큐피디타스 과도 욕망, 이 큐피디타스는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거스틴에게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 아렌트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큐피디타스에 붙들린 감정 욕망은 예속된 삶과 타자를 해롭게 하는 데카당스 부패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큐피디타스의 폭력과 이로 인해서 희생자들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의 유용성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홉스는 이 자연권리 디스입에 시민들에 관하여 뭐 1절 7절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코나투스의 자연법은 있다 이거 인정을 하고, 뭐 술취함이나 방종이나 무례함이나 뭐 거짓이나 이런 폭력으로 남에게 해로움은 끼칠 수 없다. 이거 유명한 non maleficence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른바 석유 군대의 국가 또는 민주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non maleficence죠. 남을 그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옵션을 리바이어던에서 이거 포기해 버립니다. 뭐 이런 도덕적 규범이랄지 어떤 코나투스의 자연법이랄지 또는 난 멜러피션스랄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선회하니까 큰 국가가 뭐 이 개인들의 삶과 사적 소유와 이런 것들을 잘 통 크게 이렇게 그 잘 지배를 해주면 그 훌륭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게 결국 나중에 칼 슈미트에 의해서 히틀러 파시즘 국가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하나의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코나투스의 선한 삶의 열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피노자에게. 모두가 다 이런 선한 삶의 열망이 있고, 특별히 영원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적 통찰의 사랑.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적인 자기를 극복하면서 지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 사회 전반을 이제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 이유는 이런 일을 증대하는 데 있고, 이게 그래도 가장 가능한 게 공화제 안에서 평등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시민국가론, 공공선 거버넌스, 이게 이 스피노자에게는
아주 키워드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등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시민사회 국가라고 하는 건 무해의 원리, non-maleficence, 그 파시즘처럼 또는 뭐 남에게 무례하게 선동하고 뭐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영원성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들의 교육, 정치 교육, 그리고 선한 열망을 이제 자꾸 예술과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제 지지해주는. 사실 스피노자가 신학 정치론이 출간되어서 한 2년 후인가 이제 프랑스 군대가 침입해요. 1672년도에. 그 당대 이제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였던 요한 데 비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의 형 코르넬리우스와 함께 보수파들에게 선동당한 이 민중 폭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는 이 정치 지도자 요한 데 비테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사람을 이제 지지했었던 입장인데 이 일로 격분을 해서 이 야만자들의 극단이라고 하는 팻말을 만들고 살해 장소에 가서 꼽아놓고 시위하려고 뭐 그러다가 겨우 친구가 뜯어 말렸다. 그렇게 영혼성의 관점에서 무우주적 사랑을 말했던 스피노자의 인생에 가장 격분했던 사건이다. 이거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거죠. 스피노자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스피노자가 혁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저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평등한 것, 타인에 대한 무해의 원리, 이 무해의 원리가 결국은 이 사건, 민중 폭동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제 더 심화가 되는데 이것이 스피노자의 민주주의 기초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정치가들은 시민들을 자신의 큐피디다스를 채우기 위해서 선동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적을 살해하는 홍위병 폭력 정치는 절대로 근절돼야 된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정치가들은 시민 주권의 의지에 경청하고 또 시민들은 그 정치 교육이랄지 시민사회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입안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그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실행에 옵니다. 이런 피드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진정한 목적은 자유인데 국가가 자유를 절대 못 준다. 이게 스피노자의 아주 독특한 자유 개념이죠. 자유는 영원성의 관점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원성의 관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로 나아져. 그러니까 시민국가의 미덕이라고 하는 도덕은 자유, 사랑, 용서 이제 여기에 기초가 된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스피노자는 영국 리버럴 전통, 뭐 홉즈나 로크의 사회계약 뭐 거절하죠. 뭐 로크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야만 자유로운 인격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스피노자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은 인격이 못 되느냐 이런 입장이죠. 오히려 자유로운 인격은 영원성의 관점에서 이것은 뭐 빈부나 교육의 차이가 없다.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신과의 어떤 그 체험, 영원성의 관점에서 국가는 이 경제적인 분배 정의를 공공선 거버넌스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피노자의 시민주권 의지하고 루소의 일반 의지는 교차 텍스트입니다. 루소는 신학정치론,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을 읽었고 또 인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은 이 계보학적으로 사회의 불의와 특권과 억압을 역사 사회적인 틀에서 분석을 하죠. 그런 면에서 계보학은 니체가 원조가 아니라 루소입니다. 스피노자는 투표제가 정치 지배자들과 부유층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초기 뭐 이런 그, 그 시민 우회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 뭐 언제든지 표를 사기도 하고 뭐 그게 옛날의 이야기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사건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투표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근데 이제 루소하고는 달리 신분 중심으로 이 시민 주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이런 면에서 여성이랄지 노예랄지 외국인이랄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 이 공론장 안에서 소통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이제 비난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 스피노자를 곰곰이 읽어보면 이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는 여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걸 이제 스피노자의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쉽게 선동될 경우에 교육이 되어서 이 시민사회 안에서 자기의 선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는 다 선동당한다. 그 정치 귀족 엘리트들에게. 그래서 이런 선동 폭력 재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스피노자에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제도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사법적인 공정성이 시민들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합의가 돼야 되고, 이 시민의 집권 의지와 이 도덕성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루소의 일반 의주는 아마 스피노자만큼이나 가장 오해된 개념인데요. 이 루소는 천재 입법자에 의해서 합리적인 법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입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카리스마가 넘치는 능력이 있는 천재가 아니고서야 한 공화국의 뭐 합리적인 법을 설정하기가, 물론 같이 커미티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면 국민 주권을 통해서 투표로 인준이 되면 여기에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 그리고 모든 참여 민주주의와 경제적 분배 정의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돼 있으니까 기꺼이 개개인 그 시민 개인들은 여기에 복종을 해야죠. 이게 이른바 일반 의지죠. 그리고 루소는 국민 대표는 영국의 리버럴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이런 그 국회의원 같은 정치 귀족들 또는 정치 철새들 이런 자들 가지고는 절대 정치가 안 된다. 이 시민 소환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시민 소환제. 그리고 정치 관료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해요. 이게 루소의 골자인데 아마 신학의 영역에서 이런 루소의 정치 이론을 아주 심도 있게 이 시민사회 국가 이론으로 이제 수용하고 관료제 비판에 공명한 사람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칼바르트는 교육의학 3회 사에서 그 관료제 비판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안타깝게도 이 바르트의 이제 이른바 신학에서 이 관료제 비판에 대한 그 중요성이 거의 실종돼 버리지 않았나. 어떤 면에서 공공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새롭게 다시 이제 어, 부활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피노자는 관료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평등 민주주의 안에 그거 다 담고 있죠. 그 함의를. 그러니까 정치 귀족 엘리트들은 군중선동을 통해서 파시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돼야 된다. 뭐 그 사람들의 열망, 큐피디타스가 아니라 시민들의 선한 삶에 대한 열망, 코나투스를 이제 지지하고 나가야 되니까. 이 파시즘은 관료 지배에 연관되죠. 파시즘은 관료 지배하고 관료 지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파시즘의 정치를 이해 못합니다. 특히 뭐 히틀러에게서 칼 슈미트의 홉스의 리바이어던 그다음 뭐 지도자의 뭐 통큰 정치, 정치적 결단주의 이 배경에는 사법적 관료주의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시즘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통큰 정치, 이 통큰 정치를 위해 가지고 주권 행사를 정치 지도자는 법을 넘어설 수 있다. 그 법을 넘어서는 영역 속에서 이거를 다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사법적 관료주의, 법제화가 같이 따라간다. 이게 다시 말하면 파시즘의 기본 원리고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나단 이스라엘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책이죠. Radical Enlightenment, Philosophy and the Making of the Modernity. 1650년부터 1750년 사이에 한 100년 사이에 이 계몽주의가 철학과 근대성을 만드는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냐를 역사적으로 잘 분석했어요.
이분의 주장은 스피노자는 유럽의 리버럴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급진정 계몽과 시민민주주의의 아버지다. 그리고 또 뭐 생태학에 대한 아주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1776년 볼테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 평등, 관용, 박해의 이런 이념은 프랑스 혁명에서 거의 다 루소가 아니라 스피노자를 통해서 유입됐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볼테르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거 다 시니피앙 구호에 불과했다. 아무도 이런 담화의 내용을 모르고 스피노자를 제대로 읽은 사람도 없고 이해한 사람도 없고 그냥 말로만 떠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니피앙으로 아무런 내용 없이. 근데 흥미로운 건 조나단 이스라엘이 스피노자와 루소는 교차적으로 독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스피노자는 혁명의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이 부메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 군중폭동, 홍위병 정치 이런 염려들 때문에 오히려 개혁의 길을 선호했는데 어, 이런 지금 해석은 독일 사회철학자 가운데 이링 페처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제 교수셨는데 이분은 헤겔, 루소 이런 시민사회 국가론 전문가세요. 이링 페처가 쓴 루소's Politische Philosophie, 이 루소의 정치 철학 아마 이분의 이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인데 수석함프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주 그 중요하게 루소에 대한 잘못된 시니피앙들 이거 다 이렇게 오해들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이링 페처에 의하면 루소의 일반 의지는 로베스피에르처럼 무슨 실증법을 통해서 정적을 숙청하고 살해하는 것과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루소는 몽테스키에의 법의 정신보다 더 인간의 연민과 도덕법, 무해의 원리, 난 멜러피션스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초니까 이걸 기초로 시민국가론을 제시했지 로베스피에르하고 무슨 로베스피에르에게 루소는 하나의 시니피앙에 불과했다. 그런 면에서 루소의 첫 번째 제자는 알렉시스 토크빌이고 이런 알렉시스 토크빌, 칸트 이런 정치 사상 흐름을 통해서 하나 아렌트에게 이어가지 로베스피에르는 마르키스트 사드의 이제 추종자였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이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수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소수 정치 귀족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폭력과 공포, 민중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폐로 지적한 자들을 폭력과 공포로 언제든지 처단하는 것은 그건 국가의 미덕에 속하는 거다. 이런 거는 몽테스키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루소에게도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 사디즘의 이제 하나의 이제 데카당스다. 오히려 몽테스키의 정치적 미덕은 몽테스키는 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치 시스템 자체가 항상 정치 미덕이라고 하는 건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하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기초로 하죠. 정권 잡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파시즘 정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에서 오히려 몽테스키의 국가 미덕을 공포로 재해석합니다. 남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루소의 일반 의지를 갖다 붙여서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를 가장 이제 그 존경했던 사람은 레닌이고 오히려 칼 마르크스는 경멸을 하고 뭐 이런 그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죠. 스피노자가 자연에서 인간의 동등성과 상호 신체성, 큐피디타스의 감정 욕망을 어떻게 하면 선한 코나투스로 극복하느냐. 인간은 자기 극복의 존재다. 이렇게 봤다면 루소는 좀 달라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자연 상태 안에서. 출생성의 자유로움이 있다. 그러나 도처에 다 사슬에 구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연민의 동물이고 서로 그 평등한 동물인데 오히려 진보를 통해서 인간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사회제도, 정치 권력의 지배 이런 것들에서 해방시키려면 자연의 상태를 기초로 해서 시민국가가 재설정돼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루소의 자연의 고고학이죠. 여기서 오니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볼테르가 그러면 자연 상태로 가서 동물이 되자는 말이냐. 이런 말은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원칙적인 평등성. 이걸 이제 오늘날 미국에서는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지의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서로 자연 상태에서는 모르지 않느냐, 이런 무지 비율에서 어떻게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정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루소에 의하면 시민사회는 예술과 과학의 진보를 통해서 인간을 왜소화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었다. 근데 오히려 자연의 연민과 이 동등성이 이런 시민사회의 데카당스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원류가 돼야 된다. 물론 뭐 자연의 상태에 경쟁과 폭력이 존재하는 건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전쟁과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귀족들은 반드시 소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루소 입장에서 본다면 뭐 자코뱅은 소환돼야 될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코르시카나 폴란드에서 루소의 이제 시민국가로는 사회계약론이 적용이 됐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폭력 그런 거 전혀 없이 작동된 것들을 역사학자들은 잘 이렇게 객관적인 경험 자료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시 조나단 이스라엘은 로베스피에르는 루소의 제자가 아니다. 사드의 성도적 철학의 추종자고 이 혁명의 실패는 절대의 자유를 향해 추구하면서 이 동료들 안에서 다름의 입장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다름이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이런 다름의 입장을 가진 자들을 처형하고 이 사디즘에 의한 극단적인 주의상스, 우리 락강식으로 표현하면 이 극단적인 큐피디타스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극단적인 주의상스가 사디즘의 그 블랙 글쓰기, 외설 글쓰기죠. 이런 블랙 이 글쓰기가 바로 이제 혁명의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에게 이렇게 스며들어갔다. 그러니까 1793년부터 94년 사이에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극렬하게 공격한 사람은 사드처럼 계몽 철학자들이에요. 완전히 반계몽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사드는 귀족 출신의 정치가입니다. 프랑스 혁명 초기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국민주권 가지고는 안 된다. 국민주권을 극단화시켜서 타자에 대한 세디즘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건 non-maleficence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폭력이다. 국가는 언제든지 폭력을 미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요게 이제 그대로 그 로베스피에르에게 흘러들어가는데 그러나 오늘날 좀 이제 사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 보자 하는 그 사람은 바따이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디의 성도착과 니체의 힘의 유지, 뭐 리비도의 욕망을 향한 뭐 힘의 이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새롭게 이제 해석이 되고 또는 뭐 락강에 의해서 이제 사디의 이른바 그 성도적 주의상스가 어떻게 이제 상징계에서 나타나느냐 뭐 이런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는 거는 또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지젝은 이제 락강을 이 정치사회 영역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사람인데 지젝은 좀 또 달라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기제가 호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른바 이 시니피앙을 통해 가지고 로베스피에르가 작고뱅들이 뭐 인민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 온갖 좋은 선동 담화들은 다 그 이데올로기 호출로 불러내잖아요. 개개인들에게. 그러면 이제 주체의 의식은 다 내면화가 돼 버리는 거죠. 이 안에서 판타지가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만 나타나는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현실 상징계 안에서 그대로 이 판타지가 혁명의 현실과 이제 결합이 되고 그게 이제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 공포정치 아마 이런 로베스피에르의 절대자유와 공포정치를 가장 강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헤겔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젝은 헤겔이 포스트 막시즘 이후에 첫 번째 철학자다 뭐 이렇게 이제 안고 갑니다. 그런가 뭐 스탈린주의 갈라시오에서도 그 스탈린주의 개인 숭배 속에서 이게 하나의 객관적 현실로 출현하니까 그거를 보는 주체들은 다 거기에 예속이 되고 자기의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고 거기에 자기를 동일시해 버리죠. 나르시즘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홍위병 정치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상징계의 무의식과 이런 시니피안과 이런 그 하나의 잘못된 정치는 우리가 좀 어,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른바 그 지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